네, 현재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 보고 오셨고 이번에는 국제 정세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번 전쟁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조현진 KBS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자, 말이 100일이지 이미 엄청난 희생이 있었단 말이죠. 네. 하루하루 이 생명을 위협받는 우크라이나들에게는 이 100일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텐데 한번 이 100일 되짚어 볼까요? 네, 2월 24일이었죠. 그날 새벽에 이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침공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가 이거 얼마 못 버틸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수도 키우에 남아서 결사항전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서방의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군이 강력하게 저항을 하면서 네. 교착 국면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러시아군이 키우 공략을 포기를 하고 북부 지역에서 퇴각을 했죠. 네. 그 대신에 동부 돈바스 지역하고 그리고 남부 해안 도시에 지금은 이제 전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략이 좀 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전술도 바뀌었는데요. 네. 러시아가 도시를 포위해서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해서 초토화시켜 놓고 나서 지상군을 투입하는 형태로 지금 전투를 진행하고 있는데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이 이렇게 함락이 됐거든요. 지금 돌이켜 보면은 마리우폴 함락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었는데 네. 왜냐하면 이 마리우폴이라는 도시가 점령을 하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병력을 분산시켜서 동부 전선으로 전선을 확장시킬 수가 있고 네. 또 흑해와 맞닿는 우크라이나 해안선 80% 정도가 다 러시아 수중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경제를 떠받치는 식량 수출이 완전히 봉쇄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로서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됐던 거죠.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곳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 거고. 네. 자, 앞서 저희 현지 특파원 통해서도 지금 저는 간략히 전해드렸는데 좀 자세히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짚어본다면요. 예. 그러니까 초기에 러시아가 의도했던 신속한 그 수도 키우 점령 이거는 네. 이제 실패를 했지만은 한 거죠. 러시아가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아주 견고하게 자리를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늘 뭐라 그랬냐면 전 국토의 5분의 1이 러시아의 점령을 당했다. 네. 전쟁 전에는 러시아가 영향을 미치는 우크라이나 지역이 한 네덜란드 면적 정도 됐는데 지금은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를 다 합친 지역보다도 더 넓은 지역에 러시아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지도가 바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보면은 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남부에 걸쳐서 전선이 약 1000km까지 이렇게 지금 확산이 돼 있는 상태고요. 네. 이 가운데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게 앞에서도 이제 보셨습니다마는 세베르도네츠크라는 도시입니다. 네. 이게 돈바스 지역의 요충지인데 인구는 한 10만 명밖에 안 되지만은 우크라이나군 보급로가 여기를 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여기를 사력을 다해서 막고 있긴 한데 현재 러시아군이 거의 80% 이상을 점령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 군의 항전 이제 처절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은 있는 건가요? 우크라이나 군 입장에서. 예,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러시아가 점령 지역을 조금씩 늘리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하지만 전세는 이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남부 지역에서 20개 정도의 소도시를 탈환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고요. 네. 특히 이제 앞에서도 그 김기수 특파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EU와 미국의 군사 지원이 늘고 있다는 게 희망적인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도시를 포위하고 러시아군이 거기를 장사정포로 무차별 폭격을 하는 게 지금 전술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미국하고 영국에서 그 지원하겠다는 그 중거리 로켓 시스템은 이 장사정포 시스템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좀 효과적인 방어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가 되고 그동안 사실 EU 중에서도 독일이 좀 지원에 소극적이었는데 독일도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어서 이런 점은 좀 우크라이나의 희망적인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동안 이제 정말 수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의 희생이 있었는데 최근까지 뭔가 좀 희생 규모라 그럴까요? 좀 집계된 게 있을까요? 유엔이 추산을 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가 한 4,100여 명. 4,000명이 넘었네요. 예. 이 가운데 어린이가 한 260여 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재민이 800만 명. 그다음에 난민이 한 650만 명 정도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학생 750만 명이 현재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러시아 쪽은 나토가 추산하기로는 한 7천 명에서 15,000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희생이 러시아 쪽에서는 공식적으로 아직 밝힌 집계는 따로 없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전쟁 특히 이제 국제 정세, 국제 경제 여기에도 이제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냉전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서방 세계랑 러시아 편 이렇게 이제 세계가 나뉘는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신냉전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네. 있는데요. EU, 영국, 미국은 비교적 공고하게 연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중국이 러시아 제재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그 냉전 시대의 중러 관계로 돌아가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인도와 터키가 원래 러시아랑 가까웠거든요. 그렇죠. 예. 이 두 나라가 어느 쪽 편도 들지 않으면서 지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 굉장히 러시아 침공 비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각자 국익에 따라서 지금 국제 정세를 관망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네. 자, 이제 그리고 이미 이제 우리 경제도 이제 물가도 올라가고 영향을 미칠 정도인데 그 이제 결국은 전 지구적인 문제가 돼 있습니다. 이번 전쟁 언제쯤 끝나게 될지 예측이 쉽지는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변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한 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서방의 경제 제재에 맞서서 러시아가 전쟁 비용을 얼마나 계속 될 수 있을까 네. 하는 점.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서 이 전쟁에 대한 그 긍정적인 답변이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그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끝까지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 네. 하는 점. 그다음에 푸틴의 건강이 진짜 이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전쟁만을 놓고 보면 돈바스 지역 정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돈바스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계 주민들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 주민들을 학살하고 있다. 이걸 막아야 된다. 이게 이제 명분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완전히 돈바스를 손에 넣게 되면 이거를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명분이 됐던 거를 이룬 거니까. 네. 근데 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우리는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휴전을 못 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이 지금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돈바스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투가 과연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게 결론이 날 것인가. 완전히 러시아가 여기를 장악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끝까지 우크라이나가 버티면서 이 항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아마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현진 해설위원이었습니다.